네. 뭐 그동안 너무 무거운 소재를 다룬 것 같아서 좀 가벼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건축물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느냐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할 때는 그 건축물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주거용 건축물도 있을 테고요. 상업용, 업무용 별도로 다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거용 부동산, 특히 주거용 건축물이 늘어났다. 그러면 그 주변의 인프라도 바뀌고 있다.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문화시설이라든가 또 주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생활시설들이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지역의 건축물이 얼마만큼 늘어나에 따라서 실제로 그 주변이 얼마만큼 변화가 생기느냐가 달라집니다. 업무용 부동산, 특히 이제 주거가 아닌 상업용 건축물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일자리가 또 얼마나 만들어졌는가 이걸 또 비교할 수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그 주변 상황이 얼마나 바뀌고 있는가는 건축물이 얼마나 늘어나고 실제로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느냐 이걸 보게 되면 그 주변 상황이 많이 바뀌겠구나, 또 부동산 가격이 조금 더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작년도까지의 전국의 건축물 현황을 한번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전국의 건축물은 총 731만 4,264동입니다. 40억 5천 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20년도 대비해서 0.5%가 늘어난 수치고요. 연면적, 특히 이제 층수별로 해서 각 층수별 면적을 따졌을 때는 2.4% 정도가 늘어났다. 결론적으로는 2020년도보다는 건축물이 늘어났고 거기엔 세부적으로 주거용, 상업용, 업무용 이렇게 별도로 나눠졌겠지만 실제적으로 통계만 봤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전년 대비 0.5%에 연면적은 2.4%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2018년도, 19년도에 우리나라 평균 경제 성장률이 2.5%였습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3%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2년 전과 3년 전 경제 상황에 반영되기 때문에 경기 선행 지표가 아니라 경기 후행 지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경기 후에 실제로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만들어진 후에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걸 볼 수 있는 면적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보여지는 거 이런 것들을 그대로 통계를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국의 건축물 현황은 말씀드린 대로 동수는 말씀드린 대로 731만 4,264동 0.5%가 늘어났고요. 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9,435만, 그러니까 9,435만 5천 평방미터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 같은 경우는 건축물의 인허가가 떨어진 후에 바로 이때 건축물이 완공되는 게 아니죠. 어떤 건축물이든 간 2, 3년 정도의 공사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년도 기점을 봤을 때는 2019년도나 2018년도에 건축 허가를 받은 물건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또 이제 진행되는 물건들 같은 경우는 이제 2, 3년 후에 2, 3년에 건축물이 얼마나 변동이 생겼는가 그 통계 자료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용도별로 봤을 때 말씀드린 대로 문화교육시설과 사회용 시설, 의료시설, 학교, 문화시설이라든가 주거용은 뭐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연립 다세대 아파트까지 들어가는 거고요. 상업용 같은 경우는 근린생활부터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그래서 공업용지 같은 경우는 공업용 건축물 같은 경우 공장, 뭐 창고 다 들어가겠죠. 이런 게 들어가는데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렇게 세 가지로만 나눴을 때 주거용 같은 경우는 1.7%가 증가해서 3,000평방미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결론적으로는 2021년도 기점으로 봤을 때 3,000평방미터가 늘어났다. 이제 완공 기점이니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나 2019년도에 허가를 받은 물건들이 이제 완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공이 돼서 실제적으로 현재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린 대로 완공된 물량들은 지금 허가받은 물건들이 2, 3년 후에 입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업용 부동산 같은 2.7%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300만 평방미터가 늘어난 상태고요. 공업용도 2.9%, 1,200만 평방미터가 늘어났습니다. 공업용지에는 이제 어떤 산업시설이라든가 산업단지 뭐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고 상업용과 어우러진,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을 때는 상업용과 공업용이 주된 어떤 건축물을 봤을 때도 주거용보다는 현재 상업용이라든가 공업용이 좀 더 많이 늘어났다. 우리가 현재 시점 봤을 때 주거용 부동산, 주택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이게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이 현재 실제적으로 늘어난 수치가 상업용이나 공업용보다도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집값은 더욱더 비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고요. 그게 2017년도부터 계속 쭉 누적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2, 3년 후에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앞으로 2, 3년 후에 입주할 물량이 얼마가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바로 입주 가능한 물량들은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구주택들입니다. 구주택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려면 말씀드린 대로 뭐 정책이 변경된다거나 세제가 완화된다거나 이러면서 시장의 물건이
요건이 방출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어디냐, 또 가장 넓은 건물이 뭐냐. 가장 넓은 건물은 LG 디스플레이 공장입니다. LG 디스플레이 공장이 현재 실제적으로 가장 넓은 면적이고요. 그 다음이 인천공항, 그 다음이 현재 화성동탄의 물류단지. 화성동탄이 이제 해안가를 끼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물류단지가 많은 지역이고요. 스타필드 하남 지역이 가장 큰 면적을 자랑한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공장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잘 아시겠지만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죠. 롯데월드 타워가 제2롯데월드가 지금 현재까지는 가장 높은 건물이에요. 555m에 123층. 그렇지만 이제 현대자동차 건너편 쪽에 삼성동의 현대자동차가 현재 이 기록을 깰 것 같습니다. 그래서 555m보다 더 높게 층수는 낮지만 높이는 더 높게 짓는다. 이렇게 이제 설계가 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LCT, 그다음에 파크원, 그다음에 포스코타워, 두산 위브, 아이파크, 그다음에 부산경제금융센터, 그다음에 서울국제금융센터, 타워팰리스라든가 현대 하이페리온, 뭐 서울 지역에 굉장히 높은 건물들이 많은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업무 시설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서울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용적률, 특히 이제 높이에 관련된 내용들이 얼마 전에 발표된 내용이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현재 35층 높이 규제를 삭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은 건물이 들어서서 같고요. 물론 이제 연면적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얇고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한계점이 어디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실제 용적률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층수 규제만 완화가 된 상태라서 이런 스카이라인이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라는 내용이고요.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생긴 건물들이 똑같은 층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금 멋있는 현실 보여지는 라인들이 그만큼 이제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건축물 동수와 연면적을 보게 되면 건축물 동수는 말씀드린 대로 731만 4천 현재 동이고요. 또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이 늘어났고요. 지방 지역은 늘어나긴 했어도 조금 미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수도권 지역에 많이 몰려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연면적 같은 경우는 이제 연면적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현재 증감률만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늘어난 수치이긴 하나 증감률은 2018년도부터 떨어져서 2020년도까지 최저점을 찍다가 현재 2021년도에 다시 올라간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실제적인 건축 허가가 그만큼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2018년도, 19년도에 건축 허가가 그만큼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올해나 또 내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연면적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 증감률을 봤을 때는 2018년도 기점으로 했을 때 떨어진 걸 보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면적 자체도 늘어나지 않았다. 라는 얘기는 건축물 면적 같은 그러니까 건축물의 허가 건수가 그만큼 늘어나지 않으면서 연면적도 당연히 늘어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만큼 현재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실제적인 주거 공간이라든가 업무 시설들의 활용도가 그만큼 커집니다. 당연히 현재 주택만 비교했을 때도 주택의 호수가 늘어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연면적, 특히 이제 용적률에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당연히 연면적은 더욱더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1인당 건축물 면적이라든가 노후 건축물 비교했을 때도 1인당 건축물 연준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이 어디냐? 충북의 음성군입니다. 충북의 음성군이 전국적으로 가장 넓은 건축물 연면적을 자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서울의 중구도 두 번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주거용 면적,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면적을 봤을 때는 강원도 평창군이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경북 예천이라든가 거의 다 지방 도시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현재 수도권 지역에 워낙 협소한 토지에 현재 용적률 제한까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연면적이 넓지 않을 수밖에 없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래된 건축물, 너무 오래돼서 노후 건축물이라고 비교되는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다? 대구의 중구입니다. 그 다음이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이런 지역들의 30년 이상 건축물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고요. 또 주거용 건축물 비율을 봤을 때도 전남 신안군 같은 경우가 노후 주거용 건축물이 가장 많은 지역, 30년 이상 된 지역, 거의 지방 쪽으로 많이 몰리는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축물이 늘어난다.
특히 이제 상업용 부동산, 특히 이제 지금 주목해야 될 주거용 부동산의 건축물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 선택지가 많아지게 되면서 가격 경쟁력도 그만큼 떨어질 테고요. 실제로 내가 안정적인 가격으로 물건을 취득할 수 있거나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향후 2, 3년 후에 어떻게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는 지금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현재 물건 공급할 수 있는 여건들이 얼마나 원활하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3, 4년 후에 입주할 수 있는 물량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만큼 주거 안정 대책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